제 이름은 서영희입니다. 올해 58입니다. 남편 정태수와 결혼한 지 32해째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 전입니다. 이제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저는 지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26에 만나 연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은행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초반 10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45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입도 괜찮았고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결국 망했고 남편은 재취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모른 척했고 빨래를 개어달라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몸인데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하면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32해를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다들 그 나이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시댁 제사 때문에 남편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데 시동생 내외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도 바쁘다며 일찍 가버렸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제사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형들과 마루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이 먹으니까 얼굴에 생기가 없다고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이 사업 망한 것도 다 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지만 그날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시댁 제사 다 챙기고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일하는데 뭘 더 하라는 말씀이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요? 남편을 위해서였나요? 아이들을 위해서였나요? 시댁을 위해서였나요? 그렇다면 저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대화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혼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편과 저는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게 좀 더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힘든 시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상처받았습니다. 내 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들은 딸과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공원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댁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실제로 3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놀라웠습니다. 친구는 이혼 후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남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부부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력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상담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남의 집 부부싸움을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이혼 절차를 밟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첫 상담은 어색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울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속마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저희에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도 결국 두 명의 독립된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몇 차례 더 받으면서 저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 관계에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남편은 또 고향에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작년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려가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절 전날 남편이 혼자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작년 일에 대해 미안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드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앞으로는 저를 더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우리 부부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년에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누이도 일찍 와서 도와주었고 시동생 내외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남편도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었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되자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은 만족했습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출근 첫날 남편은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저도 제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큰형은 이미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아파트가 좁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 집안 어른을 자기가 모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먼저 상의도 없이 결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또 저를 배제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 존중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은 우리 둘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 혼자 떠맡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러 오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꾸몄습니다.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했습니다. 작년 일도 다 잊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도 그냥 나이든 여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다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간병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드셨습니다. 식사도 도와드려야 했고 약도 시간 맞춰 드려야 했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하고 와서 간병까지 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도 평일에는 저희 둘이 해야 했습니다. 둘 다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남편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소파에서 그렇게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견디는 것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요. 완벽한 부부는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혼자서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욕이 생기셨는지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어느 주말 큰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5살 된 손주는 증조할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요. 세대를 이어가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겨울이 되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더니 금슬이 정말 좋으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이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말도 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는 각자 따로 살았는데 지금은 함께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때는 이혼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노후를 함께 계획합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힘들 때 손을 내밀고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노력하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증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비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로 살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힘들 때 혼자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참다가 폭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작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 부부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의 결혼식을 보시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런 좋은 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로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32해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포옹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혼 때보다 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옹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후의 포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썼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함께 있다고 썼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썼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 문제로 고민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물론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58배 나이에 저는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근처 절에 갔습니다.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종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부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쾌차하시길 빌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절에서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용돈을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큰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손주가 함께였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손주를 안아 올리며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손주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의 걱정 덕분에 저희가 더 노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보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딸을 보니 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신혼이라 그런지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는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큰형님 댁에서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야기했고 고마웠던 순간들도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일상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깨우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58과 60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작년에 이혼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던 것부터 부부 상담을 받은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산 정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혼만이 답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이 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답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웬만한 일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짐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희 부부는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복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하기도 했었습니다. 32회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다툴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을 사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웬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권태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이혼이냐 극복이냐의 선택 앞에서 저는 극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라고요. 대화를 시도해 보시라고요. 상담도 받아보시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 증거입니다. 58과 60의 나이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